안녕하세요. 수어통역사 김도희입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수어통역사에 대한 직업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많은 궁금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자, 첫 번째, 수어통역사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? 일단 수어통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. 센터 소속의 통역사나 아니면 프리랜서 통역사가 있는데, 일단 첫 번째 센터 통역사가 되면 9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거는 동일합니다. 이렇게 동일하고, 대신 9시부터 6시까지 어떠한 일을 하느냐, 그 각 지역에 각 지역에는 센터가 있습니다. 수어통역 센터. 그 지역에 사는 농인들의 통역을 다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예를 들어 나는 10시에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. 이때 어디 병원에서 만나요 하면 그 10시에 그 병원으로 가서 그 농인을 만나서 통역을 한 다음에, 그 통역이 끝나면 다시 또 센터로 돌아와가지고 센터에서의 서류 업무를 하시면 되세요. 회계나 각종 복지 사업, 여러 가지 방송 사업이라든지 등등등 그 각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무 업무들을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통역을 갔다가 오면 통역 일지를 써서 저장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서류 업무나 각종 맡고 있는 업무들을 통역이 없을 때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. 보통 9시에서 6시까지는 근무를 하지만 공휴일에 센터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, 그거는 각 지역의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만약에 긴급하게 응급실 통역이라든지 경찰서나 이런 각종 긴급하게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9시, 6시를 넘어서 이른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늦은 새벽이 될 수도 있고,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프리랜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TV에서도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한국 수어통역사 협회나 이런 곳에서 각종 공공기관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이날 행사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등등등 통역 의뢰를 하면 그 시간에만 통역을 갔다 오게 됩니다. 이때는 통역의 대상은 그 지역의 농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의 사는 농인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영상으로 찍어서 통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, 정말 다양합니다. 네, 정말 다양해서 프리랜서 통역사로 근무를 하면 센터보다는 더 다양한 곳을 다닐 수도 있고 통역도 많이 접해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. 대신 센터는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매일매일 농인을 만나고 매일매일 통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완전 수어 통역사 처음 일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센터에서는 한 몇 년은 근무를 한 다음에 프리랜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일단 일상생활에서 농민들이 어떠한 수어를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,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일상이 어떤지 모르고, 그런 거를 모른 채로 프리랜서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꼭 센터에서 한 1년이라도 무조건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어떤 수어 방식이나 이런 거를 빨리 접해서 보는 눈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 실력도 많이 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센터를 많이 추천드려요.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게, 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프리랜서도 같이 할 수 있어요? 9시, 6시 근무 시간 이외에
통역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 있나요? 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각 센터마다 다릅니다. 각 센터마다 규정이 다르고 근로계약서 쓸 때 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뭐 근무 시간 이외면 상관없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할 수 있대 그 받은 급여나 그런 일당들은 무조건 다 센터로 뭐 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센터마다 규정과 그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상이하다는 점 네,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수어통역사의 급여 제일 궁금하시죠? 수어통역사의 급여는 각 시의 보건복지부 그 사회복지시설 그 급여 라인이 있어요.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센터 소속인 분들은 그 기준을 따라서 하게 되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역, 뭐 행사통역 등등등 다 몇 시간에 몇 분 뭐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. 이거는 제가 한국수어통역사 협회 수당 그 표를 한번 올려드릴게요. 네, 그래서 급여는 이렇게 된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. 수어통역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자격증은 일단 당연히 수어통역사 자격증이어야겠죠. 근데 만약에 내가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없는데 수어를 할 줄 알아. 그러면 일단 또 이것도 각 센터마다 그 뽑는 채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미소지자여도 취업을 할 수 있으나 뭐 2년 계약직에 그 2년 계약직 동안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뭐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센터의 그 채용 기준을 잘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수어통역사가 되려면 일단 수어통역사 자격증은 필수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1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으면 좋습니다. 네.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운전면허 1종은 꼭 있어야 해요. 왜냐면 그 센터마다 다 봉고차나 카니발이라든지 이렇게 큰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행사 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1종은 그래서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면 좋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나요?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수어통역센터입니다. 네, 각 지역의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스포츠 연맹 뭐 아니면 프리랜서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자격증을 따자마자 프리랜서로 일감을 따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극히 드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요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각 곳에서 수어통역사를 뽑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꼭 굳이 이제는 센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뭐 보험회사, 뭐 흥국생명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도 수어 상담원을 뽑고 아니면 신한은행이나 뭐 각종 공공기관, 국민연금 뭐 이런 곳에서도 다 수어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수어 통역사가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예전보다는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꼭 센터만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네,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수어 통역사 자격증은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? 일단 수어 통역사는 필기시험, 실기시험,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연수를 갔다 오면 이제 그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게 수어통역사 자격증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필기 자료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저는 수어통역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공부를 했었어요. 일단은 수어통역
통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료도 많이 없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, 근데 수어통역 전공한 저조차도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또 따로 돈을 내고 그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들었어요. 뭐 충남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도라든지 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가면서 그 교육이 열리면 그 교육을 듣고 또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청각장애인의 이해는 이 책을 주로 사용해서 저는 공부를 했고, 그 다음에 수어통역의 기초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고,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로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한국어의 이해는 이렇게 KBS 한국어 능력검정 시험 책을 사가지고 좀 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. 뭐 사자성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외워야 될 것들,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웠고,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한 번에 운이 좋게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. 일단 뭐 어쨌든 전공생이다 보니까 주워 듣는 얘기들도 있고 뭐 주워 듣는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좀 자주 나오는 문제들, 유형들을 알 수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라든지 뭐 어떻게 보내드릴게요. 네,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비전공자도 수어통역사가 될 수 있나요? 네, 비전공자도 수어통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비전공자라면 따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지만 비전공자들도 훨씬 많으세요. 수어통역 전공이 어쨌든 전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오히려 더 소수이고, 다른 전공을 하다가 수어통역에 관심이 생겨서 수어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비전공자들은 수어통역사를 어떻게 준비하나요? 라고 하는데, 각 지역의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들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수어 개인적으로 하시는 과외 선생님들도 있고,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. 이렇게 유튜브들도 많이, 그 유튜브 채널이나 컨텐츠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보고도 많이 공부를 하시지만, 유튜브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. 왜냐면 일단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동작이 맞나? 이 수어가 맞나?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도 간단하게 빨리 볼 수는 있지만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점,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수어를 얼마나 공부해야 통역을 할 수 있나요? 일단 저도 어쨌든 비전공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수어를 그냥 봉사 동아리로 수어를 그냥 배우고 단어만 알고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사실상 완전히 수어를 배우게 된 케이스인 건데, 일단 저는 이 한국 수어 책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. 이거를 달달달 외웠습니다. 일단 이거를 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배웠는데, 저도 조금 어려웠던 게, 일단 저희 학과 커리큘럼 자체가 1학년 때는 무조건 다 교양만 듣고 2학년부터 전공을 들어요.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단어만 배우다가 갑자기 2학년 때 되니까 농인 교수님께서 수어만, 말 없이 수어만 사용하시고 그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갑자기 기억 니은 배우다가 갑자기 고급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느낌이랄까?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했었는데, 그래도 뭐 옆에서 동기들이랑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늘고 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때 당시엔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따로 수업 이외에 일부러 농인도 만나러 다니고 아니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수어를 좀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, 그 다음에 또
좀 보려고 하고, 그 다음에 영상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, 그래서 점점 조금씩 늘었지. 저도 많이 힘들었다. 네, 전공생도 많이 힘들다. 그래서 어쨌든 수어를 얼마나 공부해야 통역을 할 수 있나요는 사실상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내가 언어 실력이 좋아. 그러면 진짜 1년만 해도 하시는 분들도 봤고, 아니면 뭐 내가 언어 실력은 뭐 좋진 않지만 그냥 꾸준히 계속 한다 하면 그래도 기본은 2, 3년은 걸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또 많이 물어보셨던 게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. 그래도 저는 음성 통역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일단은 아나운서처럼 조금 멋들어지게 말하는 것까지는 아니, 성조랑 이런 걸 다 지켜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는 한국어를 사용해서 완벽한 문장을 끝내기까지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도 뭐 줄임말을 많이 쓰고 계속 뭐 비문을 많이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는 뭐뭐 했습니다.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음성 통역이 가장 조금 어려웠고, 그 다음에는 계속 시험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 다른 것들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뭐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저는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한 케이스이긴 한데,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진 거는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음성 통역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, 만약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Q&A 2탄으로 그 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. 네,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,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뭐 이메일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 같은 거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